그 장면을 보고는 나도 그냥 슬쩍 피해서 성당으로 들어갔죠. 그러니까 항의하고 왜 이러느냐고 용기 있게 가서 그 사람들을 제지시키고 그럴 만한 이 용기가 나잖아요. 그 사람들을 그대로 놔두고 나는 비겁하게도 이제 필리핀들이 성인 죽이니까 소방이니까. 이게 지금도 만약 이게 그가 있었으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다시 미사 끝나고 돌아갈 수가 없었으니까 내가 지쳐 있어가지고 가기 싫은 마음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지쳐서 그러겠지.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그러한 내용들은 많이 있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집단적으로 드러내놓고 구체적으로 움직임을 가졌던 데는 제가 지금까지 생각한데 가톨릭 교회가 거의 유일했습니다. 달을 바라보며 세월이 쉬는 곳 망월동 공원묘지. 광주의 5월은 망월동에 먼저 온다고 했던가. 그날 손수레에 혹은 청소차에 실려왔던 이들은 아직도 새색시의 모습으로 까까머리 고등학생의 얼굴로 우리네 가슴속에 묻혀있다. 1980년 5월 광주는 그렇게 계속되고 있다. 계속 가택 수색이 무자비하게 자행되고 있었던 것이다. 1980년 5월 18일 그날은 예수승천 대축일이었다. 전날 자정을 기해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엔 비상계엄령이 확대 선포됐고 광주 일원엔 이미 계엄군들이 투입된 상태였다. 화려한 휴가. 작전 명령에 걸맞게 그들은 광주에 무혈 입성했다. 이때부터 시민과 계엄군 사이엔 크고 작은 충돌이 벌어지는데 탱크와 총을 앞세운 군인들 앞에 시민들의 저항은 그저 무력할 뿐이었다. 오히려 저항은 더 큰 탄압으로 돌아왔다. 여기저기서 젊은이들이 연행됐고 군인들이 휘두르는 몽둥이와 개머리판에 피 흘리는 사람들이 속출했지만 그것은 대량 학살의 서곡에 지나지 않았다.
1980년 봄, 광주는 고립된 섬이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광주의 시위는 간첩이 선동하고 있다고 보도됐다. 국민들은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 한국 현대사의 커다란 전환점이 된 1980년 5월 18일. 그날이 있기까지 이 땅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 1979년 10월 26일 궁정동 만찬회장. 박정희 대통령이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총탄에 맞아 사망한다. 5.16 군사 쿠데타 이후 18년 동안이나 이어진 장기 집권이 그 끝을 본 것이다. 대통령이 서가자 그의 치적을 떠올리며 애통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민주화를 열망하는 대다수 민중들은 유신 독재의 종말에서 희망을 찾기 시작했다. (11.6은) 유신체제 지배 집단과 국민 사이의 대립이 가져온 사건이었다. 78년 12월에 열린 제1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야당인 신민당은 집권 공화당보다 더 많은 표를 얻는다. 총선의 결과는 유신 정권의 유화책을 이끌어냈고 부분적이나마 정치적 해금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1979년 5월 김영삼, 김대중의 연합 세력은 정권 내부에 위기감을 던져주기도 했다. 하지만 보다 핵심적인 요인은 민중들의 끊임없는 투쟁이었다. 가톨릭을 비롯한 종교계와 사회단체의 민주화 인권운동은 계속해서 유신 정권을 긴장시켰다. 그리고 YH 사건, 노동자의 인권뿐 아니라 한 여성 노동자의 목숨까지 앗아간 민중운동 탄압은 제1야당 신민당의 와해와 김영삼 총재 국회 제명이라는 정치적 음모로 이어졌다. 12.6 사건 열흘 전 부산과 마산에서 일어난 대규모 항쟁 또한 유신체제의 붕괴를 재촉한다. 그러나 독재 정권 몰락 후 민중들의 민주화 요구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발생한다. 신군부에 의한 12.12 쿠데타가 바로 그것이었다. 전두환, 노태우, 유학생 등이 중심이 된 신군부는 계엄령을 지속시키면서 정권 탈취 음모를 치밀하게 진행시켰다. 1980년 서울의 봄. 신학기가 되자 대학가에선 학원 민주화 투쟁을 비롯해서 계엄 해제와 민주화를 요구하는 정치 투쟁이 일어난다. 그러던 5월 15일 서울역엔 10만여 명이 모였지만 군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이른바 서울역 회군을 결정한다. 한편 광주에선 5월 8일부터 민족 민주화 성회가 열렸는데 학생뿐 아니라 시민들의 높은 참여 속에서 시위 열기는 점점 고양됐다. 특히 광주 지역에선 가톨릭 농민회와 지오세 등 기층 민중운동이 70년대부터 꾸준히 그 맥을 이어오고 있었다. 도시산업 선교가 들어오려다 못 들어오고, 그 다음에 민청 세대가 있었고요, 광주 쪽에는.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들이 이런 쪽에 관심 있는 부분들이 있었고, 신부님들도 몇 분 계셨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계속해서 연대를 하고 만나게 되죠, 이제. 그리고 YWCA 사회 분과 농민 문과가 생기면서 함께 일을 하게 되고 연대를 하게 돼요, 이제. 이러면서 80년까지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지오세와 개신교와 어떤 그 밖에 단체와 이렇게 연대를 하면서 일을 하기 시작을 해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79년도, 80년 초까지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했던 시절이다. 그리고 가장 희망이 있었던 시절이다. 그리고 우리가 뛴 만큼 대중이 우리를 신뢰하고 밀어줬다. 그랬었어요. 그리고 뭔가 될 거라는 그런 아주 그 부푼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남대학교 학생을 비롯해서 일반 시민 5만여 명이 참여했던 민족 민주화 성회. 5월 16일 마무리 시위 때만 해도 시민들은 다음 날의 상황을 예측할 수 없었다. 5월 17일
전남대의 계엄군이 주둔한 것이다. 그런데 신군부는 왜 광주를 선택했을까? 광주의 이 민주 세력들을 분쇄하지 않고는 자기들의 그 정권의 안정을 도모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 지역을 철저히 그 하나의 그 표적으로 삼았다 하는 점이죠. 이러한 표적이라는 것은 그와 같은 현상적인 수준에서뿐만 아니라 앞에서 지적했던 바와 같이 광주를 중심으로 하는 이 지역이 이 한국 전체 사회에 있어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 문화적으로 그 제 모순들이 이 중첩적으로 이 집중되어 있는 한 그 초점이 되어왔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광주가 역사적인 과정에서 그와 같은 그 항쟁을 체험하는 그 핵심적인 장소가 됐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Damals zeichnete sich ab, dass das militärische Establishment die Ansätze zur Demokratie ersticken will. Jene Chance, die der plötzliche Tod des vorigen Diktators eröffnet hatte. Eine ganze Stadt revoltierte. 신군부의 희생양이 된 광주. 5월 17일 이전 광주의 시위는 경찰과 별다른 충돌도 일으키지 않았고 오히려 경찰이 시위대를 보호해 줄 정도로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그마저도 소강 상태로 접어들 무렵 21. Mai 1980. 광주에 계엄군이 주둔한다. nach Gwangju, Südkorea. Studenten haben sie errichtet. Seit 3 Tagen revoltieren sie gegen das Militärregime in der Hauptstadt. 계엄군으로 파견된 공수부대원들은 이성을 잃은 듯 광주 시민, 특히 젊은이들을 무자비하게 구타, 연행한다. 그것은 광주시 곳곳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었다. 애초에 계엄군이 인명살상을 위해 파견된 것이 아니겠느냐는 의혹을 불러일으킬 만한 대목이다. 그때 내가 본 장면은 그 많이 두들겨 맞고 달아나다가 체포되고 그런 사람들을, 젊은 사람들은 무자비하게 그냥 뭐 머리박이든지 몸이든지 그냥 찌르고 때리고 하니까 피가 낭자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자기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이미 아주 몸이 초죽음이 된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몇 사람 그냥 이렇게 둘이 양쪽에서 이렇게 끌고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그 차에다 실었는데, 그건 내가 분명히 봤으니까 지금도 그것이 가능하느냐고 그런 사람이 있지만은. 광주의 상황은 하루 이틀을 지나면서 점점 더 악화됐다. 이제는 애 어른을 가리지 않았다. 광주 시민이라면 누구라도 군인들에게 희생이 되는 상황. 공수부대의 만행에 흥분한 운전기사들이 차량 시위를 벌인 것도 이때였다. 이날 저녁 도청 앞 금남로는 시위대와 계엄군의 공방전으로 아수라장이 되는데, 이때까지도 신문과 방송엔 사건의 진상이 전혀 소개되지 않았다. 시위대는 응징에 나선다. 계엄군의 만행은 다루지 않고 정부의 일방적인 발표만을 보도하는 데에 항의하기 위해서였다. 또한 국민의 세금으로 제 나라 국민을 죽인다면서 세무서에도 불을 지른다. 이제음 더 이상의 유혈 충돌을 막기 위해 성직자들이 나서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광주 대교구 사제 8명은 호남동 성당에 모여 장벽기를 입고 플래카드를 앞세운 항의 시위를 계획하는데, 그러나 그것 역시 여의치 않게 된다. 바로 그날 헬기에서 발포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아직도 군이 인정하지 않는 부분, 여기서 중요한 증언을 들어본다. 그래서 내가 최초로 헬리콥터에서 발포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을 했죠. 그러나 나는 본 것이니까 그 본 장면은 순간이었고, 또 상공에서 떠서 어디를 향해서 쏜지도 모르겠고, 누가 맞았는지도 모르겠고, 또 무슨 목적으로 쏘았는지 그건 모르되,
어떻든 지상에 있는 시민들에게 위협 사격을 했든지 혹은 직접 사격을 했든지 헬리콥터에서 발포한 것은 사실이다. 기총소사를 한 것은 사실이다. 이것만은 내가 본 것을 이것은 절대 부인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과장할 수도 없는 것이다. 헬기 발포 외에도 21일은 광주 항쟁에 있어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날이다. 도청 앞 집단 발포. 그때까지도 광주 시민들이 품고 있던 평화적 해결의 기대가 여지없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이날의 집단 발포로 몇 명이 죽었는지 아직까지도 정확히 밝혀진 바는 없다. 그러나 군의 발표와 피해자 신고 내용을 종합했을 때 적어도 54명이 죽고 500여 명이 총상을 입지 않았을까 추측만 할 따름이다. 그리고 그 추측을 뒷받침할 만한 상황이 광주 시내 여러 병원에서 벌어지고 있었는데 종합병원은 물론이고 개인 병원, 심지어는 안과, 치과에까지 총상 환자들이 몰려들었다. 부상자가 갑자기 몰려들자 수술실과 병실이 부족해서 복도에서 치료를 받기도 했는데 환자들의 상태는 최악이었다. 발포를 명령한 자는 없고 피해자만 있는 어이없는 상황. 시체가 안치된 상무관은 가족의 사망 소식을 듣고 달려온 시민들의 오열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시민들은 무장을 서두른다. 계엄군의 총격에 맞서기 위해선 자신들도 총을 들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자연스레 이루어진 일이다. 총과 탄약을 입수한 시위대는 이제 시민군이라는 이름으로 자위조직을 만든다. 시민들의 무장 이후 계엄군은 시외곽으로 밀려난다. 단순한 시위 차원을 넘어서 무장 항쟁으로 돌입한 광주의 5월이었다. Komiteemitglied übernimmt das Gespräch. 상황이 점차 악화되자 수습대책위원회가 구성됐다. Übernehmen Sie nicht. 광주의 지도급 인사들이 참여한 수습위엔 가톨릭 교회도 참여한다. Komitee der 하지만 수습위 활동은 난관에 부딪힌다. der Zufall der Zeit. 계엄 당국에선 시민군의 무장 해제를 조건으로 내세우고 학생과 시민 측에선 발포 명령자 처벌과 공개 사과, 수습 후 보복 금지 등을 요구했다. 어느 한쪽도 양보할 수 없는 첨예한 대립을 수습위에선 조정할 수 없었던 것이다. 수습대책위원회는 시민들의 불신을 받게 된다. 우리 참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말을 하는데 진짜 얼굴에 상기되더라고, 그분이. 느낌으로. 그러니까 여기 분위기 있는 분들이,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그 분위기에서 혹시 위압감을 가졌는지는 모르겠어요. 빨리 무기를 회수해가지고 무기를 발라봤죠. 이것만이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길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강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있는 시민 수습대책 대표들은 그 말에 반론을 제기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무기만 수집해서 된 것이냐, 보장을 해라. 그래서 선 보장 후 수습, 혹은 선 수습 후 보장, 이걸로 이제 대별되는 거예요, 의견이. Aus allen Richtungen kommen junge Leute. 오랜만에 찾아든 평화. 그것은 시민들 스스로가 만들었다. 체계와 질서를 세워나가면서
동시에 돌발적인 상황을 막기 위해 자체적으로 무기 회수를 진행했다. wieder auf. 계엄군이 밀려나간 시민들의 해방구. 광주는 제 모습을 찾기 시작한다. 시장이 서고 생업활동이 다시 시작된 광주. 이 시기 광주엔 그 흔한 절도, 강도 사건 한 번도 없었다 한다. Später unter anderem damit, dass in Gwangju ein Versorgungsengpass entstanden sei. 시민 자치 기간 중인 5월 25일 광주 항쟁에 또 다른 분기점이 생긴다. 조철현 신부의 주선으로 남동성당 김성룡 신부를 비롯한 광주의 제야 인사가 기존의 수습대책위원회와 함께 활동을 전개하기로 한 것이다. 이들은 도청에서 앞으로의 수습 방향을 모색한다. 광주는 하루하루 스산한 초여름을 맞이하고 있었다. 한편 사제들은 시민군에게서 중요한 부탁을 받는다. 도청 지하실에 보관 중인 TNT를 지켜달라는 것인데 최악의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자구책이었다. 그러던 26일 광주는 또다시 긴장한다. 탱크와 계엄군이 시외각에서 시내 쪽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온 것이다. 계엄군의 진입은 이제 시간 문제다. 이때 수습대책위는 이른바 죽음의 행진을 감행한다. 그리고 행진 이후 계엄당국과 협상을 벌이는데 그때 이제 그 외신 기자들 그 사람들이 탱크 사이로 다니면서 이렇게 막 사진 찍고 그랬는데 그놈들한테는 꼼짝 못하는 자식들이 말이야. 이 국민들한테 막 기관총 대고 말이야. 이렇게 하는 꼬락서니가 정말 한심스럽더라고. 한심스러워. 하여튼 하나가 와가지고 상무대에 가서 이렇게 대화를 하자 이거야. 협상을 하는데 한 4시간쯤 했어 결국. 그래가지고 결국은 안 됐는데 거기서 키가 크고 누군가 모르지만 아주 새까맣게 생긴 완스타 한 놈이 말이야. 내가 이 살인 만행을 그냥 사정없이 이제 규탄을 했는데 그 한참 듣다가 벌떡 일어나더니 그냥 뚝뚝뚝 하면서 문 열고 문을 확 닫으면서 나가면서 하는 말이 더러워서 뭐 어떻겠냐고 나갔단 말이야. 협상이 결렬되자 시민군은 도청을 사수하기로 한다. 더 이상의 살상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면서 170여 명만이 도청에 남게 되는데 6일간 시민들의 해방 공간이었던 도청은 그렇게 최후의 날을 맞이하고 있었다. 27. Mai. Das Militär überfällt Gwangju. 작전 개시 1시간 30분. 피로 물든 아침이 밝았다. 생존자는 생존자대로 총기 소지자, 특수폭도 등으로 분류돼 군부대로 이송된다. (80년 5월 27일) 광주 민중항쟁. 열흘의 역사는 막을 내린다.
그러나 항쟁은 또 다른 모습으로 시작되는데 광주의 진상을 세상에 알리는 일이 준비되고 있었던 것이다. 탈출한 이유는 지금 이야기한 대로 이 살인자들의 만행을 주기형님한테 보고드리고 또 그렇게 해서 세상에 폭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지. 이놈들이 그냥 전부 이렇게 봉쇄하고 말이야 은폐하려고 그 짓을 했거든. 그리고 그 기간에도 처음 폭도라고 그러는 말이야. 폭도 이렇게 해왔으니까. 그리고 무슨 간첩들이 막 이북에서 간첩 보내가지고 뭐 이렇게 조종하고 그렇겠다. 이렇게 악선전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진실을 폭로하고 그렇게 해서 이 살인자들이 얼마나 많은 걸 저질렀는가 하는 사실이 온 세상에 알려져야 되겠다. 그것이 나한테 주어진 소명이라고 생각했어요. 계엄 당국과 마지막談판을 짓던 날, 김성령 신부는 목숨을 건 광주 탈출을 감행한다. 김수환 추기경을 만나기 위해 서울로 왔지만 삼엄한 경비 때문에 명동성당엔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택한 곳이 명동성당과 인접한 전진상 교육관. 김성령 신부는 이곳에서 추기경과 동료 신부들에게 연락을 취한다. 그때 만난 사람은 사제단 활동을 함께했던 서울대교구 사목국장 오태순 신부. 오태순 신부는 서울대교구청 5층에 김성령 신부의 은신처를 마련해준다. 이 방에서 김성령 신부는 분노보다는 슬픔이라는 증언록을 준비한다. 본인은 진실을 진실이라고 증언해야 할 예언자적 사명을 지닌 사제적 양심을 따라 지난 5월 18일부터 26일까지 사이에 광주에서 일어났던 씻을 수 없는 민족적 불행형, 역사에 찾아볼 수 없는 비극을 복음 말씀과 같이 에스트 논논이라 기록할 것이다. 후에 이 증언록이 빌미가 되어 김성령 신부를 비롯한 많은 사제와 평신도들이 고초를 겪어야 했다. 광주 항쟁 이후 아무도 광주를 입에 올리지 못하던 시절, 그 서슬퍼런 신군부의 폭압 속에서도 교회는 구속자 석방운동과 함께 광주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일에 총력을 기울인다. 그것은 국내뿐이 아니었다. 광주에 대한 보도가 비교적 객관적이고 사실에 가까웠던 외신 기록들을 모아온 장용주 신부. 그는 독일 유학 시절 그곳에서 광주의 참상을 접하고 현지 언론의 보도를 국내에 알리기로 한다. 장용주 신부는 지면을 통한 보도뿐 아니라 독일의 특집 방송을 녹화해서 비디오 테이프로 제작했고 1987년 국내에 최초로 공개했다. Kim De-jong ist verhaftet worden. Das hat die Leute 7년 만에 빛을 본 이 화면은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던져줬다. Sie rufen nach Demokratie. 독일 본당 맡고 있으면서 그래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이 5.18 민중항쟁 사건이 보도되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는 모든 보도가 이렇게 또 차단될 것 같아서 독일에서 알려주니라고 전화하는데 광주는 이미 불통됐었고 서울은 그날은 됐었는데 그 이튿날 또 여기저기 알려주려고 하니까 서울도 불통됐어요. 그래서 날마다 돌려봐도 3주 동안 국제선이 불통됐었어요. 그래서 이 참상을 보고 나름대로 이 죽음에 대한 희생에 대한 진실을 밝혀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비단 몸은 독일에 있었지만 그런 자료 수집이나 또 그런 보도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죠. 언론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했던 당시 그 역할을 교회가 맡는다. 군부의 무력진압의 희생자이기도 했던 광주 대교구를 중심으로 그 진실이 하나씩 밝혀졌던 것이다.
광주 대교구는 항쟁 기간 중에도 강론이나 성명서를 통해 광주의 참상과 신군부의 음모를 폭로했으며 5월 27일 이후에는 전국 교구를 순회하면서 주교와 성직자, 수도자의 서명을 받기도 했다. 이 운동은 한국 교회 전체로 파급된다. 특히 주교회의 상임위원회에선 대통령에게 올바른 사태 해결을 위한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광주 항쟁 이후 교회가 전개한 또 하나의 운동이 있다. 남동성당에서 매주 월요일마다 집전한 월요 미사가 그것이다. 신자들뿐 아니라 광주 항쟁을 몸으로 겪은 수백여 명의 시민들이 매주 이 미사에 참례했다. 온갖 탄압 속에서도 2년 반 동안이나 계속된 월요 미사는 당시 광주 시민들의 희망이었다. 특히 구속자의 가족들은 이 미사를 통해 석방운동도 함께 전개하는데, 구속자 석방운동과 사형수 구명운동은 광주 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광주 항쟁 관련 구속자만도 225명. 이들 중에 5명은 사형을 선고받는다. 그들의 구명운동에 앞장선 사람은 당시 정평위원장이었던 정형달 신부. 정 신부는 신동성당에서 구속자 가족들과 함께 탄원서 작성, 유인물 작업 등 구명운동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전개하는데, 그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순간도 있었다. 상무대 군법회의 법정에서 관련자 모두 사형 등 중형을 선고받은 것이다. 가족들은 즉각 항소하지만 결국 대법원 판결에서도 형량은 줄지 않았다. 이때부터 교회는 다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 김수환 추기경이 전두환 대통령을 면담하고 전국적인 여론을 형성해 나간 것이다. 이러한 노력 끝에 사형수들은 무기형으로 감형될 수 있었다. 80년대 내내 진상규명과 구속자 석방운동을 전개한 교회. 지금은 부상자와 유족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일을 하고 있다. 교회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모습이었지 않나 싶어요. 평소에는 준비하고 교육하고 조직하고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계속 준비된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다가 정말 세상이 어려워지고 하느님께서 주신 인간의 권리가 짓밟히고 또 그것이 천대받고 그러한 현장에서 그야말로 그 인간의 모습을 살려내고 회복시키고 그들과 함께하고 그런 연대성 이런 것들을 해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좀 해봐요. 아버지와 아들의 제삿날이 같은 광주. 그 피 묻은 5월은 오랜 세월 불순 세력의 폭동이라는 이름을 지니고 살아야 했다. 하지만 8년 뒤 이른바 광주 사태는 광주 민주화운동으로 재규정됐고, 문민정권이 들어선 이후엔 5.18 관련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부분적이나마 이루어졌다. 그리고 영원히 그 죄가 덮어질 것 같았던 학살자들은 군사반란과 내란 목적 살인죄 등 법의 심판을 받았다. 또한 항쟁 이후부터 실현의 상징이 되온 망월동 공원 묘지도 새롭게 단장했다. 너무나도 처절해서 차마 입 밖에 꺼내지 못했던 광주. 살아남은 것이 그저 죄스럽게만 느껴졌던 그의 5월은 이런 식으로 해결되는 것일까? 광주의 아픔은
과연 치유된 것일까? 아직 많은 사람이 그날의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 김영철, 마지막까지 도청을 사수했던 사람이다. 조사 도중 고문을 견디지 못해 벽에 머리를 찧었고 18년째 정신이상을 앓고 있다. 어제 저녁에 잠은 몇 시에 잤어요? 그의 병은 5월만 되면 더 심해진다는데 그는 아직도 32, 청년의 몸으로 금남로를 뛰어다니는지도 모른다. 9시에? 저녁 9시에 잤어요? 어머니에겐 살아남은 것만으로도 고마운 사람, 박상철 씨. 그는 어린 시절 대부분을 진통제로 견뎌야 했다. 통증 없이 하룻밤만이라도, 그 몇 시간만이라도 지낼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 상철 씨 모자의 같은 소원이다. 젊은 시절을 저당 잡힌 사람들, 그날의 기억 속에 갇혀 아직도 화양내 나는 금남도에서 싸우고 있는 이들을 두고 과연 누가 광주는 80년 5월에 끝이 났다고 말할 수 있을까?